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 분교에서 귀신이 붙어서 무당을 불러 굿했다. 나는 초등학교를 작은 시골 분교에서 나왔다. 전교생이 6명이었던 우리 분교는 따로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공부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나가서 뛰어노는 그런 곳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공부보다 뛰어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등교부터 학교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장과 산에서 뛰어놀았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름이었다. 매일 운동장에서만 놀기에 실증을 느낀 우리는 담임 선생님께 자연학습을 하겠다고 하고 개구리와 가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마을 뒤편으로 2개의 성황당이 있었고 성황당 주변 나무에는 오색천이 휘감겨 있어 매우 일신연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이 2개의 성황당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는데 여기는 물이 매우 맑아서 가재나 도롱뇽 등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곳이었다.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성황당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지만 맑은 개울가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의 유혹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전 10시가 되었을 쯤에 우리 6명은 그 개울가로 향했다. 이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주변은 숲으로 우거져 있어 피서 장소로는 그만인 곳이었지만 마을 사람들 누구도 아무리 더운 날이라고 해도 이 근처로는 지나다니지 않았다. 여름의 더위도 피할 겸 우리 6명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개울가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그 위로 올라가 보자고 했다. 꽤나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당연히 콜을 했고 개울가 위로 계속 올라갔다. 그렇게 40분쯤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자 개울물이 발이 시리도록 차갑고 한여름임에도 오한이 들 만큼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대낮이었지만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서 아주 어두컴컴했다. 여기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아이 2명이 겁을 먹고 내려가자고 졸랐다. 나는 6학년 형과 함께 괜한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괜찮다고 올라가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때의 나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렇게 20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이 한 채 보였다. 집은 아주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문과 창문에 창호지가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하게 발려 있었다. 누가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창호지가 새하얗고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는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한 기분으로 그 집을 탐색해 보자고 했다. 6학년 형이 앞장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갔다.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느낌이 싸했다. 그 기분은 아직도 생생한데 이 기분만 떠올리면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문고리는 노랑, 빨강, 파랑 등의 끈으로 묶여 있었다. 6학년 형이 끈을 끊고 문고리를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 굉장히 차가운 공기가 확 느껴졌다. 방 안은 신문지, 부적 등의 종이로 덕지덕지 도배가 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방에 뭐 쓸만한 게 있나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엄청 세게 닫혔다. 방 안에는 나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다. 나와 형도 적잖이 당황했지만 하나도 겁을 안 먹은 척하며 문을 다시 열려고 밀었다. 그런데 안 열렸다. 정말 세게 밀어도 문이 안 열렸다. 마치 누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문이 덜컹덜컹할 뿐 열리지가 않았다. 여기서 나와 형은 멘붕이 오고 울면서 문을 계속 밀었다. 이때 약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희미했다. 그때 집안에서 창호지가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팽팽하게 바람에 떨리는 소리처럼 파르르하는 소리가 사방을 뒤덮었다. 그리고 누군가 창호지를 손톱으로 박박 긁는 소리도 심하게 났다. 나와 6학년 형은 미친 듯이 문을 밀다가 발로 문을 걷어차서 부수고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때가 늦어도 오후 1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밖은 밤 10시처럼 아주 깜깜했다. 개울가를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오들오들 떨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여서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한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자기는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했다. 문이 콱
다치고 다른 아이들과 도망쳐 뛰어내려올 때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하얀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까르까르하는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소름이 돋았지만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오늘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집으로 하교를 했는데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깨름칙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고 얼굴도 눈물 자국이 선명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순 없어서 겨울가에서 놀다가 뱀을 봐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둘러댔다.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나는 저녁만 먹고 일찍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깐 잠이 들고 몇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다.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내 방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겁이 났던 나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군가 내가 누워있는 발끝 부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실루엣은 좌우로 천천히 몸을 흔들더니 갑자기 부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방방 뛰면서 까르까르 소리를 냈다. 난 너무 무섭고 충격을 받아 잠깐 정신을 잃을 뻔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밖에 계시던 엄마, 아빠,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달려들어 오셔서 불을 켰다. 그러자 그 형체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나는 그 검은 실루엣이 내던 까르까르 소리가 너무 소름 돋았고 낮에 저학년 동생이 한 말이 생각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울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자 할머니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지더니 나보고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왔냐고 추궁하셨다. 그렇다고 하자 할머니가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대로 마을 사람들과 무당과 함께 그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셨다. 그날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열이 40도 정도로 올라 심하게 앓았다. 시골에선 밖으로 나갈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밤새 간호하시며 해열제만 계속 떠먹이셨다. 하지만 차도가 없이 나는 아침이 밝도록 고열에 시달려야 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곧바로 읍내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나와 같이 그 폐가에 갔던 아이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다. 나는 고열이 나는 아픈 몸으로 아이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오후쯤에 할머니가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무당이 우리 집 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리면서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아귀를 쫓아낼 수가 없겠다고 했다. 나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서 전부 울기만 했는데 1시간 후쯤 무당의 연락을 받고 다른 무당까지 우리 집으로 왔다. 그리고 무당 둘은 곧바로 구슬하기 시작했다. 차려온 음식도 없고 변변한 도구도 없이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만 들고 구슬하기 시작했다. 나와 아이들은 구슬하는 한가운데 모여 앉아서 겁에 질린 채 무당을 지켜보았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것 마냥 자지러지게 웃더니 우리를 죽일 듯이 쏘아봤다. 그리곤 우리에게 다가와서 왜 자기 집에 왔느냐, 문을 다 부숴놨으니 갚아라라며 우리를 마구 흔들어 제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풀어헤쳐 산발을 만들더니 까르까르 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너무 겁이 났던 우리는 살려달라며 빌고 빌었다. 그런데 귀신에 홀린 무당이 갑자기 우리 집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가더니 내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무당이 내 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새하얀 창호지였다. 누군가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하게 접힌 창호지가 내 방 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횡하니 나가버렸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불이 나게 그 무당을 쫓아나갔다. 귀신에 홀린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턱이 없는데 마치 자기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성황당 사이 개울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제 도착했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했다. 귀신에 홀린 무당은 그 벽에다가 아까 품어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다시 한 번만 내 집을 건들면 마을 사람들 전부를 실을 말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광경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 사이 개울을 폐쇄하고
성황당 두 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됐다. 이 일이 있은 후 나와 아이들은 한동안 어른들의 꾸지람을 들었고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감시를 받았다. 몇 년 동안이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각자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간 이후에서야 조금씩 그날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내 방에서 창호지가 나온 이유에 대해 알지 못했고 무당이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6학년이었던 형이 한 번은 술에 취해 나에게 고백을 했다.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누군가 본인의 손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손목에 칭칭 감겨 있었다고 했다. 너무 겁이 났던 형은 그 창호지를 찢고 그대로 도망쳤는데 창호지를 가지고 가야 우리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창호지를 내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고 했다. 결국 그 창호지에 귀신이 붙어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진 않지만 난 그 일을 겪은 이후 폐가라든지 폐교 혹은 유명한 귀신이 나온다는 스폿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게 됐다. 버려진 곳은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런 곳은 귀신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 호기심으로라도 폐교나 폐가에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당장 마음을 고쳐먹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미 그런 폐교나 폐가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어 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기. 그날 입고 갔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고 웬만하면 그날 입은 옷들은 태우거나 버리길 바란다. 아니면 지금 당신 뒤에 있는 귀신처럼 당신이 잠들었을 때 까르까르거리며 무당춤을 출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아빠 친구분들이 오셨나봐.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군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4인 가족의 방이 2개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께서 안방으로 방 하나를 사용하셨고 저는 형과 함께 방 하나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치매 증세를 알아오신 친할머니께서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집에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형은 안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아직 사춘기 때도 아니었고 할머니를 좋아했던 관계로 저는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다소 할머니께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고 호동마저 불편해지시던 터라 혼자 물을 드시러 부엌 갈 힘도 없어지신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여 슬퍼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에 폐암까지 걸리신 것이었습니다. 치매 증세를 겪으시기 전에는 평소 담배를 피우시던 할머니였기에 설마 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말기로 접어든 폐암은 할머니의 몸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노쇠의 병마까지 겹쳐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할머니를 잘 보살펴드리고자 가족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장마가 진행되었던 여름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밤 10시쯤 할머니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곤히 자고 있던 저를 누군가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일어나 봐라. 얘야 일어나 봐.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절 깨우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목이 말라 할머니께서 깨우신 줄 알았습니다. 내 아빠 친구분 왔나 보다. 문 열어드려라 빨리. 할머니는 아빠 친구분이 오셨다며 손가락을 가리키셨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창문. 저희 집은 2층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문을 응시했습니다. 당시 마당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비바람으로 인해 창문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가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긴 창문이에요. 저는 할머니께서 쇠약으로 인해 헛것을 보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가만히 누워 계시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시 할머니께서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얘야, 아빠 친구분들 왔나 보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글쎄 저긴 창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저를 3-4번 정도 깨우셨습니다.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다시 아빠 친구분들 오셨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할머니께서는 침상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글쎄 저긴 창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관 앞에 서 계신다. 나 좀 일으켜다오. 이번에는 창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나가보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지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시겠다 하여 할머니를 부축하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등을 켰고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유리로 되어 있던 현관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없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뭔 소리냐고 빨리 열어드리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도 포기하고 장단에 맞춰드린다는 식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계셨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물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비바람만 휘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잠시 밖을 내다보다 다시 현관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할머니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는 의아하다는 표정 하나 안 지으시더니 빨리 들어가서 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시 침상에 누웠지요. 어차피 또 깨우시겠지 싶어 불편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를 다시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실화괴담. 제가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불러 집 앞에서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중 한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너무 사이코 같다며 집착이랑 폭력성이 너무 강해서 싫은데 무서워서 못 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였었죠. 그래서 뭐 그런 새끼가 다 있나 하던 찰나에 그 여자애가 전화를 받더니 아 미친 나 먼저 가봐야겠다라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친구 2명이서 뭐 다시 구시렁구시렁 노가리 까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니 그 여자애인 겁니다. 전화 받자마자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야야 너희 빨리 우리 집 좀 빨리빨리 하고 뚝 끊겼습니다. 옆동이라 집도 어딘지 알고 급히 친구 둘이서 찾아갔죠. 13층이었는데 그 아파트 형식이 한 층에 2집이 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13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긴장되더라고요. 13층이 딱 열리는데 엄청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그 친구 집 문 앞에 귀를 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길래 얘가 장난한 건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한 친구 보고 내려가서 경찰 부르고 전화 한번 해봐봐 안에서 듣게라고 하고 밑으로 보내고 혼자 문 앞에서 계속 무슨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할 때 갑자기 그 안에서 누가 문 쪽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허업하고 큰 소리로 계단에 올라가 구석에 입 막고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 집의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겁니다. 혼자서 계속 무서워서 맛이 어떡하지 개인가 아님 부모님 아님 도둑 이런 생각할 때 점점 이쪽으로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 아밑에 친구가 경비 아저씨랑 오기로 했는데 아니 그보다 전화한다더니 통화는 했나? 칼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냥 들이박아버리고 도망갈까라고 할 때 그래 그냥 들이박자라는 생각으로 온몸에 힘주고 있는데 그때 제 위에서 누가 빨리 내려가 이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눈 감고 소리 지르며 13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진짜 넘어지고 받고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딱 1층에 도착했을 땐 경찰차가 와 있고 여자인 친구는 울고 있고 한 친구는 너 어디 갔었는데 왜 전화 안 받냐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 내려가서 친구가 경비 아저씨랑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안 보이고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르니 남자가 튀어나와 내 친구 멱살을 잡으며 내가 우리 엑스랑 술 먹은 새끼니라면서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한참 말리고 있을 때쯤 경찰이 와서 상황 수습하고 1층에서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 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 친구들은 제가 혼자 도망갔다고 생각하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매일 쫄보라고 놀립니다. 네 번째 이야기, 숫자. 태어났을 때부터 뒷눈에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불로 쓰인 숫자.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타오르며 줄어들고 있었어요. 가끔은 며칠이 남아 있었고 아니면 몇 달 혹은 몇 년이었죠. 당신은 운이 좋네요. 의사 선생님. 44년 남으셨어요. 하지만 내게는 더 이상한 것도 보였습니다. 가끔씩 저 하늘에 빛의 기둥이 나타났어요. 먼 곳에서 비치는 희미한 불빛. 나 말고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게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나는 몇 날 며칠을 버스와 기차와 배를 타고 여행했어요. 표식은 점점 밝아졌고 난 내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꼈죠. 마침내 멀리 떨어진 한 도시에서 나는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를 죽이려 한 이유입니다. 선생님, 그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을 밝힐 정도로 긴 숫자가 늘어서 있었단 말입니다. 5번째 이야기, 낙서.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은 누나 2명과 나 그리고 여동생으로 이루어진 단란한 5인 가족이었다. 여느 자식 많은 집이 그러하듯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약간 후미진 곳에 있는 마당이 딸린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깔끔하고 정돈된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주택은 여러모로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벽지 사이사이에 곰팡이는 물론이고 문짝의 낡은 경칩은 녹슬어 있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기분 나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녹슨 쇳가루를 뱉어내고 있었고 바퀴벌레와 돈벌레, 개미 등등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려 수시로 눈에 보이기 일쑤였다. 어렸을 때 그런 괴기스러울 정도로 낡은 집 구석구석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와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한 내 여동생에게는 최적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아직 어린 나와 여동생을 흥분시켰었고 바퀴벌레와 돈벌레는 징그러워 건들지 못했지만 먹이를 들고 일렬로 집을 횡단하고 있는 개미들은 훌륭한 장난감이었다. 벽은 벽지에 곰팡이가 튀어 군데군데 뜯어져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벽지는 뜯어서 어지럽히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이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도배했던 벽지들과 그 위에 되어 있던 낙서를 종종 발견되곤 했는데 그 낙서들은 우리에게 흥미를 주기에 충분했었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곰팡이 때문에 사가서 뜯어진 벽지를 뜯으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낙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래돼서 색이 바른 갈색 색연필로 쓰인 낙서는 안녕이라고 마치 우리에게 인사하듯이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와 동생은 이제야 막 글을 뗀 참이지라. 그 낙서가 신기하게 다가와 나와 동생은 그 낙서를 키득키득거리며 바라봤다. 아직 글을 잘 모르는 동생 대신에 내가 그 낙서에 똑같이 안녕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내가 낙서를 끝마친 동시에 바스락거리며 작은 벽지가 또 떨어져 나갔다. 만나서 반가워 넌 누구니? 아까보다 크게 떨어져 나간 조각에 마치 내가 쓴 글에 대답하듯 아까와 똑같은 글씨체의 글귀가 나타났다. 우리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인사말과 단어들로 계속해서 대답해 나갔고 그때마다 벽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낙서에 대답하듯 글귀가 드러났다. 우리의 이 신기한 낙서 장난은 우리가 벽을 뜯어내며 낙서하고 있는 것을 본 엄마가 화를 내시며 우리를 혼내면서 끝나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했고 아직 어린 우리에게 엄마는 벽을 망가뜨린 꾸중과 잔소리를 하였고 아버지는 당신 자식이 그를 깨쳐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한편으로 벽에 낙서밖에 할 게 없는 가난한 집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씁쓸하게 웃어 보이셨다. 다음날 아버지는 큰맘 먹고 샀다면서 지우개가 딸린 화이트보드와 검은색과 빨간색과 파란색 보드 마카를 사오셨다. 더 이상 벽에 낙서를 하면서 엄마에게 혼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뛸듯이 기뻐했고 그날 더 이상 낙서할 곳이 없어질 정도로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놀았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동생과 함께 일터에 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우리는 아버지가 사다 주신 화이트보드에 그 전날처럼 낙서를 하며 놀고 있었다. 낙서를 하며 놀고 있자 나와 동생이 쓴 적이 없는 글귀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 글귀는 우리가 언젠가 보았던 벽에 있었던 낙서와 글씨체가 똑같았다. 나랑 동생이 정신없이 낙서를 하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가 보지 못한 뒤퉁이에 하나씩 글씨가 써져 있던 것이다. 역시나 우리는 그것이 재밌어서 그때 벽에서 했던 것과 같이
그 정체 모를 낙서의 주인과 함께 낙서를 하며 놀았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우리는 그 신기한 낙서에 대해 또 가족들에게 얘기했다. 이미 어엿한 중 고등학생이 된 누나들은 시시하다면서 자기네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아버지만은 우리 말을 믿고 계속 우리 얘기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에게 화이트보드를 보여주었고 전혀 다른 글씨체 세 개가 동시에 있는 화이트보드를 보고 약간 생각에 빠진 듯 곰곰이 생각하는 아버지였다. 얼마 후 우리는 도배를 하게 되었고 우리가 찢어서 낙서를 했던 그 부분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 반가운 낙서는 우리가 썼던 부분에 끊어져 있었으나 뜯어가면서 새로운 문구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어린 우리들로는 이해할 수 없던 어려운 문구들이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의 벽지를 같이 도려내고 있던 아버지는 벽지를 뜯어내면서 점점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식은땀을 비 오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그 눈은 뭐에 홀린 것과 같았고 아버지는 미친 듯이 벽지를 뜯어내고 있었다. 그때마다 나오는 글귀는 모두 괴상망측한 내용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날 버리고 행복할 줄 알았냐? 내가 날 죽였어.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등등 누군가를 저주하는 문구였던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문구는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그 애가 내 애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그 문구를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그때 당시에는 나도 동생도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얼마 후 도배를 마치고 우리는 여느 때처럼 화이트보드로 낙서를 하며 놀고 있었고 웬일로 평소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아버지가 돌아왔었다. 우리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 아버지가 온 건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손에 서류봉투를 든 채 우리를 냉정하게 뿌리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잠시 후 우리는 방에 들어가 조용해진 아버지를 뒤로하고 화이트보드에 낙서를 마저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때쯤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여동생을 바라봤던 것 같다. 그리고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크게 한숨을 쉬고 눈을 질끈 감으셨다. 그때였다. 그때 우리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쓰기 위해 깨끗이 지우개로 닦아놓은 상태였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화이트보드에 벽에 쓰였던 낙서와 동일한 글씨체지만 좀 더 어른스러운 글씨체로 글귀가 쓰여 있는 게 보였다. 어때 내 말이 맞지? 그렇게 보인 글귀를 본 건 나와 아버지뿐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전등기 갑자기 꺼지고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거세게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나와 아버지가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바람과 함께 동생이 사라졌었다. 화이트보드에는 약간 갈색빛이 도는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아이는 그럼 필요 없지. 그 이후로 나와 우리 가족은 영영 내 여동생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일건과 여동생이 아버지의 딸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의심해서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신청한 것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우리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그 낙서는 우리 가족을 파탄내기 위한 악마나 무언가였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6번째 이야기, 웃음소리.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영업사원이야. 하루에 섭외팀이라는 곳에서 이런저런 회사에 전화를 해서 섭외를 잡아놓으면 브리핑 영업을 하기 위해 우리 영업팀에서 방문을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복잡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직업의 특성상 섭외사원들은 무조건 일 잘하는 영업사원에게 자신이 잡아놓은 섭외를 주려고 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소위 날섭외라고 하는 제대로 통화가 종료되지도 않은 섭외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 나 역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반을 잘 다져놓은 덕에 몇 명의 친한 섭외사원들이 있었고 그 섭외사원들 덕분에 날 섭외가 들어오는 그런 일은 없었어. 그런 어느 날 나는 불금을 기대하며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섭외 부장님. 물론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섭외 부장님의 전화는 내가 이 회사를 1년 이상 근속을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속으로 이제 나도 섭외 부장님까지 인정하는 실력이 된 건가 싶어서 약간 긴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 안녕하십니까? 그래. 김세양 씨.
전화 가능한가? 네, 물론입니다. 그래, 내가 섭외를 하나 잡았는데 말이지. 감사합니다. 부장님. 아니, 그게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이야.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그게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로 섭외가 잡혔는데 괜찮겠어? 일요일 별일 없나? 일요일 언제 말씀이십니까? 나는 일요일에 일을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섭외를 주는 부장님의 말씀에 약간 언짢다는 말투로 부장님께 대물었어. 뭐, 그게 뭐 낮에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좀 놀다가 밤 8시에 화성으로 가면 되는데 갈 수 있지? 밤 8시 화성이요? 그래. 정확히 말하면 화성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문자로 찍어 보낼 테니까 내가 부탁 좀 할게. 평일에도 단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8시에 일을 하라니. 그것도 일요일. 이 새끼가 날 엿먹이려고 작정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사장 성향은 완전 좋았으니깐 한번 잘해봐. 네. 감사합니다. 이딴 족같은 선물을 왜 나한테 주고 지랄이냐고 개쌍 욕을 내뱉고 싶었지만 나는 결국 감사하다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 잠시 후 부장님께 주소와 시간 그리고 특이사항들이 적힌 문자가 들어왔고 나는 그 찜찜한 문자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토요일 역시 술을 미친 듯이 마시고 난 뒤 고대하던 빌어 처먹을 일요일이 다가왔어. 잠결에 일어나서 핸드폰 시간을 보니 오후 3시더라고. 아직 속은 울렁거리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어지러운데 8시까지 화성으로 가야 하다니. 아쉬워. 개시발. 나는 애꿎은 이불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소리를 질러댔어. 일 못하기만 해봐라. 이 망할 놈의 새끼. 지는 일요일이라고 다리 뻗고 쉬고 있겠지. 어디 골프나 치러 놀러 갔다가 의문사나 당해버려라 개같은 새끼. 나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연신해대며 피로에 찌든 몸을 씻어내기 시작했어. 시발. 생각할수록 족같네. 내가 그렇게 훅으로 보였나? 머리를 만지면서도 진짜 짜증나. 와이셔츠를 입으면서도 시발. 내일 그 새끼 면상에 꼭 침을 뱉어버리겠어. 넥타이를 매면서도 계속 부장님 욕을 하기 정신이 없었지. 그렇게 온갖 욕을 하면서 차에 올라타고 막상 출발을 하니까 그제야 뭔가 조금 화가 수그러들더라고. 나도 이제 반 영업인 다 된 건가 싶더라. 한참을 달렸더니 30분쯤 남았다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더라. 시간은 6시 30분쯤이었고 뭔가 애매하다 싶어서 욕이나 하려고 근처 식당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어.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멀쩡해 보였는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니깐 퀴퀴한 냄새가 나고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확 드는 거야. 그나마 손님이 좀 있었으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나가고 싶었는데 가게 안은 손님 하나 없이 썰렁했고 주인으로 보이는 아줌마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출입문 가장 가까운 곳에 나는 자리를 잡았고 어차피 어떤 걸 시켜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았기에 백반을 하나 주문했어. 사장님 백반 하나만 주세요. 그 아줌마는 아무 대답도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고 뭔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더라고. 기대되지도 않는 음식을 기다리며 무의식 중으로 식탁 위에 팔을 걸쳐 놓았는데 엄청 오랫동안 닦지 않아서 기름때 찐득찐득하게 된 것 같이 뭔가가 찐덕찐덕 하더라.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더러워서 물 한 잔 마시기도 꺼림칙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또 백반을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기에는 뭔가 또 죄송스럽고 미치겠더라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 아줌마가 큰 쟁반에 반찬들을 가득 담아서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놓더라고. 집에서 마냥 먹었다면 아무 거리낌 없을 만한 평범한 반찬들인데 죽기보다 먹기가 싫은 거야. 내 돈 내고 내가 안 먹겠다는데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손도 안 대기는 뭐하고 그 먹기 싫은 음식 먹을 때 숨도 안 쉬고 입으로 몇 번 목구멍으로 넘어가게만 씹어서 삼키는 거 알지? 진짜 딱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 젓가락 입에 넣고 기계적으로 씹고 삼키고 그렇게 핸드폰을 들고 괜히 예전 카톡 내용들이나 살펴보면서 진짜 한 3분에 한 번꼴로 입에 음식을 넣었어. 그렇게 한 10분쯤 흘렀을까? 도저히 메스꺼려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음식을 남기고 가는 게 낫지. 기껏 차려준 음식 앞에서 토악질을 해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진짜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지 퇴원하면서 화상방 이후로 두 번째로 느꼈을 정도로 안에서의 식사 시간은 괴로웠어. 나는 차에 있는 물로 입안 전체를 가글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닥에 뱉어버린 뒤 다시 섭외 장소로 향했지. 한참을 달려서 도착 지점을 한 10분쯤 남겨놓았을 때였나. 등골이 오싹하도록 주변이 너무나 깜깜하고 조용한 거야. 시발 이런데 뭐가 있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울 정도였냐면 잘 듣고 가던 노래도 꺼버릴 정도였어. 귀신 소리가 흘러나올까봐. 웃기는 소리이긴 한데 정말 그땐 그랬어.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응? 여기라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도착했다고 하더라고. 뭐야? 이 시발 부장새끼 주소 잘못 찍어준 거 아냐? 아 이게 새끼 진짜. 하긴 이런 곳일 리가 없잖아. 그렇게 부장님 욕을 해대며 주변을 살피던 중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더라고. 한 업체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 2층 한 군데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 저기야. 생각해봐. 웬만한 초등학교 건물보다 커 보이는 곳에 2층의 한 곳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곳은 칠흑같이 깜깜해. 2층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겠어? 너무 무섭더라. 뭐 하는 곳인지, 누가 있을지, 왜 다른 업체들은 아무도 없는 일요일 밤 8시에 오라고 했는지. 별의별 의심, 망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넣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 돈 벌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기름값은 벌어가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일단 부장님이 처음으로 준 섭외인데 여기서 계약만 한다면 부장님의 섭외를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들어가야만 했어. 위지해야 할 건 핸드폰 후레쉬 하나뿐이었어. 건물 입구에 있는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까 식당에서 맡았던 퀴퀴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 흉가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변을 삥 비춰서 계단을 찾았어. 그리고는 2층에 불 켜져 있는 곳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쳐 올라갔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곳 앞으로 또 미친 듯이 뛰어갔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곳 앞에 가니깐 오싹하더라. 화장실이었어. 이 큰 건물 전체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이 화장실이었다고. 엿먹은 느낌보다는 이곳만 오면 사무실 안에 누구든지 사람이 있겠구나. 그럼 그 사람에게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고 하소연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런 썰을 시작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안고 올라왔는데 어쩌면 이 건물 안에 나 혼자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이 역겨운 냄새. 나는 아까 먹은 그 식당의 음식들이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토를 하기 시작했지. 토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났어.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 때문인지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더라고. 그때였어.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분명히 사람 웃음소리였거든. 반가워야 할 사람 웃음소리인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서 나는 토를 하러 들어온 곳에 문을 일단 잠갔어.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 발자국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게 확실했어. 지금이라도 말을 걸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입 밖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 그 웃음소리를 내던 녀석은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진짜 그 노크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나는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 안에서 화장실 문을 두들겼어. 똑똑. 내가 노크를 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 그러니 똑똑똑. 아까보다 좀 더 강하게 문을 두들기더라. 사람이 있어요. 나는 조금 짜증이 난 듯한 말투로 녀석에게 말했어. 그런데 똑똑똑똑.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나는 문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소리를 질렀어. 사람이 있다고. 갑자기 녀석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이제는 밖에서 녀석이 문을 부술 듯이 막 내려치는 거야. 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안에 사람 있다고.
나는 입 밖으로는 욕을 해댔지만 막상 나갈 수는 없었어. 정말 너무 무서워서 발악하려고 내지르는 욕이었거든. 저 정상적이지 않은 웃음소리. 화장실 문을 밖으로 여는 거였다면 확 열고 녀석을 밀치고 도망갈 만해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이 화장실 문은 안쪽으로 여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어. 물론 밖으로 열린다고 해서 내가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할 그때였어. 문 밖에서 들려야 할 녀석의 웃음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어. 나는 아무 미동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어. 잘못 들은 것이기. 제발. 뭐야.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나는 너무 놀라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칼을 들고 옆에서 건너오려고 하는 미치 광희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나는 바로 화장실 문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안으로 열었어. 한 명이 아니었어.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 앞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녀석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 나를 붙잡으려고 녀석이 손을 뻗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녀석의 움직임이 무슨 슬로 비디오 보듯이 느리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피하고 들고 있던 노트북으로 녀석의 머리통을 있는 힘껏 내려찍은 후 쓰러지는 그 뚱땡이 녀석을 뒤로 한 채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 밝은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뒤를 돌아보니 내 쪽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녀석이 칼을 들고 달려 나오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 계단을 찾다가는 녀석에게 난도질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지. 나는 그냥 그 2층 복도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어. 그냥 미쳤었나봐. 딱히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무리 없이 착지를 했고 그렇게 밖으로 뛰어내린 나는 지체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서 그곳을 빠져나왔어. 시발, 시발. 내 목숨만 건져 나왔지. 노트북, 빔 프로젝트, 휴대폰, 가방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놓고 나는 빠져나왔어. 하지만 목숨만이라도 건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한참 자동차를 몰고 나와서 안전하다 생각되는 곳에 오니깐 긴장이 풀렸는지 발목이 너무 아파서 미칠 것 같더라.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발목을 살펴보니까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어있더라고. 그때는 살고 싶다는 의지 때문인지 그 고통을 못 느껴서 정말 다행이었지. 부어버린 오른발을 조수석으로 올려놓고 왼발로 운전을 하면서 혹시나 미행이 있을까봐 진짜 여기저기 띵 돌아서 집으로 온 날 생각하면 지금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녀석들이 뭐하는 놈들인지 뭘 하려고 했는지 지금도 상상조차 가질 않아. 근데 분명히 그때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난 죽었을 거야.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나는 부장님께 따지기 위해 섭외실로 찾아갔어.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장 새끼가 나한테 그런 섭외를 준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미쳤다고 밤 8시에 그것도 일요일날 일을 주겠냐고. 시발. 진짜 미친 듯이 억울한데. 휴대폰도 없고 다리 한쪽에 깁스해가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서 따져대는 나만 미친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라 여기고 넘어가기로 했지. 다친 다리 때문에도 그렇고 트라우마가 조금 생겨서 업체 들어갈 때 혼자 못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다른 영업사원하고 같이 2인 1조로 다니다가 나는 회사에 말도 안 하고 이사하고 잠수 타버렸어. 왜 그만뒀냐고. 이사는 왜 갔냐고.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섭외부장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거든. 그 결혼식장에서 바로 그만둬야 한다고 결심했지. 내가 고개를 돌려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그 결혼식장에서 분명히 들었거든. 그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미치광이 같던 녀석의 웃음소리를 말이야. 7번째 이야기, 허무한 죽음. 신은 정말 없나 보다. 이 어리고 여린 아이를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걸 보니 말이다. 올해 6살인 내 아들은 매주 약을 먹지 않으면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나 염증이 생기는 희소병에 걸렸다. 문제는 아들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의 비용이다. 한 번이 아닌 매주 단위로 먹어야 되면서 가격은 내 한 달 월급과 똑같다. 아들부터 살리자는 심정으로 일이 끝난 뒤에도 새벽에 신문 배달 일을 하고 온갖 물건이란 물건은 다 팔았다. 결혼 반지, 아끼던 목걸이,
심지어 어머니의 죽기 전 남긴 금반지 등 값이 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팔았지만 아들의 약값은 너무 부담되었다. 5달쯤 지났을 때 약값을 구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다. 일을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해봐도 아들의 약값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다. 제발 도와주세요. 올해 6살인 제 아들이 희소병에 걸려서 매주 약을 먹지 않으면 피부에 염증, 물집 등이 생기면서 피부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그 약값이 너무 부담스러워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젠 정말 손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제 아들을 위해서 작은 관심과 후원 부탁합니다. 그렇다. 내가 붙잡은 마지막 희망은 인터넷 네티즌의 도움이다. 인터넷에 글을 써서 다양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평소에도 많이 봐와서 나도 마지막 희망으로 이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도움만 주는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닌가 보다. 물집이나 염증 정도는 괜찮지 않나? 아들 팔아서 돈 벌려고 하셨나요? 요즘 이런 종류의 사기 글이 너무 많아서 쉽게 도움을 못 주겠다. 그래도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몇 명 소수의 사람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내 글은 며칠 안 돼서 네티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고 다른 이슈들이 터지면서 묻히고 말았다. 손만 움직여도 물집이 터지는 고통,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등을 아들도 더는 견디는 게 힘든지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진짜 살기 위한 비명. 난 아들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눈물만 흘렸다. 미안해. 미안해. 이런 무능하고 한심한 엄마라. 모든 게 끝이 났다. 아들은 작은 몸으로 견디다 결국 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장례식에는 나만 참석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지 오래고 친척들은 내 결혼을 격하게 반대했는데 내 고집으로 결혼을 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 모두 내 잘못이다. 내 무능력이 아들을 죽였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에 대한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내 볼을 타고 아무도 없는 차가운 장례식장에 떨어졌다. 눈물이 적신 바닥 위에 TV에선 이런 슬픔도 모르는지 뉴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GJ 기획사의 신규 그룹 라이브 멤버 중 한 명인 유로가 2년 전부터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비례일까? 6살 아이의 차가운 죽음보다 연예인의 사생활이 더 이슈가 된다니.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6살 아이의 죽음보다 연예인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비례가 성립한다는 것인가? 또 한 번 한심한 생각을 한다. 내 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유명인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리 허무한 죽음을 당했을까?